자, 이제 계속 볼게요. 3쪽인데, 여기는 크리스탈의 중심지르는 굉장히 좀 지엽적인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가볍게 밑줄 맞고 넘어갑니다. 1번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 포인트예요. 자, 3번에 봅니다. 최소 요구치는 밑에 최소라는 단어가 있죠. 그만 동그라미 하시고, 재화의 도달거리는 오른쪽에 최대라는 게 있죠. 그만 동그라미 하면 돼요. 최소 요구치는 최소 요구범위고 재화의 도달거리는 최대범위다라는 거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시면 가장 중요한 지문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중심지의 성립 조건인데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거리의 포함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을 때 중심지가 유지가 된다. 이 말은 최소 요구치는 최소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키가 최대라 그랬죠. 최대가 커야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만 딱 보시면 되지 나머지는 별로 힘든 게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파트에서는 그 계산 문제로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많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계산 문제를 세 가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계산 문제가 둘 다 셋 다 유사한 스타일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한 거는 랠리예요. 그래서 랠리가 소매 인력 이론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 공식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A의 유인력 보면은 랠리가 정리한 공식에서 A의 유인력은 분모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거리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거리의 제곱. 분자에는 규모라는 건 도시의 규모를 말합니다. 도시의 인구라든지 도시 면적인데 얘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분자에 있으면 비례요. 규모가 클수록 유인력이 어떻게 될까요? 크겠죠. 그래서 유인력은 규모에는 뭐하고? 비례하고. 그런데 밑에 있으면 반대니까 거리의 제곱은 반대로 클수록 유인력은 작아지겠죠. 거리 제곱이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거 외우시면 되는데 이 공식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공식은 안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외워져요.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빨리 풀으냐가 관건이 되는 거지. 이 공식이 유인력 공식.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공식입니다. 이걸 이용한 게 오른쪽에 연습 2번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연습 2번 그리고 3번 같은 개념인데 이게 아마 제가 둘 다 허프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원리는 뭐 똑같습니다. 아시면 원리는 똑같이 나와 있는데 허프를 둘 다 넣어놔서 그렇습니다. 이게 얘보다 허프 이론이 더 많이 나와요. 이 레일 이론을 보다 더 잘 정리한 게 뭐냐? 허프의 확률 모형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론적으로 빼고 유인력 공식만 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여기에 유인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모의 거리, 분자의 규모 다 똑같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제곱했던 걸 마찰계수라는 변수를 넣은 거죠. 요것만 차이 없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낸 문제에서도 마찰계수는 전부 다 2로 고정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시험에도 마찰계수는 전부 다 2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험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찰계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찰계수가 2가 되면 이 둘의 공식은 어떠하다? 똑같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오른쪽에 연습 2번을 풀고 연습 3번을 시켜볼 거예요. 시켜볼 거니까 이건 먼저 연습 2번을 보도록 할게요. 허프의 상급 모형에 의해서 소비자 거주지에서 비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수는 이렇게 나와 있죠. 공간 마찰계수는 2고 소비자의 80%만이 AB 점포를 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 이게 A 점포의 면적 먼저 A에 우리는 유인력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B의 유인력도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건데 이때 면적을 보니까 A의 면적이 얼마냐면 4,000이죠. 맞나요? 면적이 4,000 이렇게 나오고 B의 면적은 250인가요? 250 이렇게 나오고 거리 봅니다. A의 거리 10, B의 거리 5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예쁘게 적지 말고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밑에 문제보다는 바로 푸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A의 면적이 4,000, 거리가 10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적는 시간을 없애버려야 돼요. 적는 시간을.
처음에는 이렇게 몇 번 풀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마찰계수를 바로 계산하시면 유인력을 바로 계산하는데 이게 마찰계수가 2니까 둘 다 제곱을 넣습니다.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은 시계배 제곱은 100이죠? 요거 어떻게 되느냐? 40 되겠죠? 5를 제곱하면 뭐죠? 25죠. 약분하면 얼마 되죠? 10. 몇 대 몇이죠? 4대 1 이렇게 된 거예요. 즉 A와 B가 당기는 힘의 크기는 4대 1이다. 이걸 우리는 알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요거만 알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소비자 거주지 인구가 몇 만이냐면 10만이죠. 근데 가라를 보시면 80%가 A나 B로 간다 그랬으니까 0.8을 곱합니다. 그 중에서 B로 가는 비율을 물었기 때문에 요 둘 다 하면 5분의 1 하면 되겠죠. 5분의 4 하면 A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A가 나오는 거고요. 요거 계산하면 A가 나오는 거고 요거 계산하면 B가 나오는데 B를 물었으니까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0만에다가 0.8 곱하고 5를 나누면 되겠죠. 계산기 한 방에 짱. 넣는 하지 말고 10만 곱하기 0.8 나누기 5 이렇게 바로 쭉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놈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6,000명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이 계산을 빠르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연습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관건은 1분인데 자, 이 정도 시간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시간 이렇게 예쁘게 적어도 되지만 좀 연습을 할 때 미리 그냥 처음부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연습을 그냥 바로 해버리면 됩니다. 여기다 쭉 제곱 이렇게 면적 거리가 킬로로 나올 수도 있고 시간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계산해 버리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놈은 왜 2냐? 마찰계수가 2죠. 5를 제곱하면 25. 그럼 요게 20 되고요. 요거는 10 동그라미 2개죠? 30. 그럼 뭐냐? A 대 B가 2 대 3으로 비례 배분된다라는 걸 빨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는 먼저 수치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앞으로 보면 인구 20만 명이다. 그죠? 그래서 20만 명 곱하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가로 안에 인구의 80%가 여기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0.8 곱하고요. 요놈에다가 5분의 2 계산하면 A 5분의 3 계산하면 B 요건 A 요건 B 요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거 약분 그런 거 하지 마. 시간 없어요. 계산기에다가 20만 곱하기 0.8 곱하기 2 나누기 5는 이렇게 하면 돼요. 계산기 쭉 그냥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64,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놈이 정답 1번 이렇게 빠르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예요. 가장 잘 나오는 형태인데 레일리 이론이나 허퍼 형이나 똑같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보다 얘를 많이 내요.
얘보다 똑같긴 해요. 공식은 똑같은 건데 얘보다도 일단 요쪽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컴퍼스의 분기점 모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얘는 공식 외우지 말고 이걸 바로 풀어버리는 방법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두 도시 사이가 24km고 A 2000, B 8000입니다. 요게 A의 면적이 2000이고요. 그리고 B의 면적은 8000입니다. 이 둘의 거리는 24k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때 컴퍼스 분기점 모형의 상권의 경계는 A, B를 가르는 기점은 어디의 지점이냐라는 걸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나와 있는 이거 2000, 8000을 가장 작은 수로 약분을 합니다. 도시규모를 2000과 8000을 가장 작은 수로, 왼쪽에 공식 있지만 공식 몰라도 됩니다. 가장 작은 수로 약분을 해요. 그럼 몇 대 몇이냐? 1대 4가 되겠죠. 2000, 8000 2대 8. 2대 8 가르마가 떠오르네. 네. 다시 2로 나누면 1대 4. 노래도 있었는데 그죠? 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 여기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합격되면 그 광란의 밤에서 2대 8 하세요. 네, 그렇게 1대 4 나왔으면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웁니다. 루트를. 그러면 루트 벗기면 이게 1대 2가 되겠죠. 이건 뭐냐? 요 24km를 1대 2로 비례 배분하는 거예요. 1대 2로. 이게 이런 문제를 여러 차례 풀다 보면 빨리 기억이 나는데 어쩌다 한번 풀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좀 잊어먹지 않도록 좀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1대2, 24km를 1대2, 요거 하면은 3분의 1 하면 A의 거리, 요게 3분의 2 하면 B의 거리, 3분의 1 한다면 3을 나누니까 얼마죠? 8km입니다. 요거 찾으면 답은 몇 번이다? 2번. 끝. 이해하시겠죠? 2번. 이렇게 해서 아주 가볍게 2번을 계산해 내는 겁니다. 자, 이것도 형태를 익혀 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풀어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연습 1번만 해볼까요? 연습 1번이 이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연습 1번 볼게요. 얘는 이론 문제 나오는 비율보다 계산 문제 비율이 높아요. 그 중에 가장 비율 높은 거는 요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장 비율 높은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는 아주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1번에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인데 왜 틀린지 보도록 할게요. 1번. 1번은 구매 중심점이 여러 곳에 존재하는 대도시의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관한 확률 모형, 얘는 허퍼의 확률 모형, 허퍼 이론이죠. 크리스탈레가 아니고 허퍼입니다. 2번. 크리스탈레에 의하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재와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반대로 돼 있죠? 커야가 아니고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가 재와 도달 범위 최대보다 작아야 이렇게 돼야 되겠죠? 3번. 레일리의 소멸력은 도심 내의 둘 이상, 아닙니다. 두 도시 사이 이렇게 돼야 돼요. 두 도시 사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레일리가 이론을 정리할 때 그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이건 두 도시 사이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 내부로 확장했고 그다음 이걸 다음에 여러 개로 확장하기가 가능합니다. 둘 이상 하면 틀린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A가 B보다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B 가까이 있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A 도시가 크고 B 도시가 작다면 이 상권의 경계는 A 도시와 B 도시에서 B가 더 영역이 크게 되겠죠. A가 크고 B가 작다면은 이게 이쪽에 가깝게, 왜 A가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거니까, 그래서 B에 가깝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반대로 말하고 있죠.
레일 이론에서 중심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구에 비례하고 인구나 면적 같은 규모에 비례하고 중심지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걸 반대로 적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런 문제는 가볍게 보시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면 5쪽을 확 빼버리려 하다가 5쪽이 중요도가 낮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업 입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오른쪽에 입지 유형별 점포로 시험에 좀 잘 나와요, 얘가. 이 빼기가 좀 아수부 가지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왼쪽에 공업 입지는 그렇게 시험에 자주 넣는 형태가 아닌데 여기에 쉽게 말하면 이 요약을 우리 특강전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그거예요. 왜? 중요도가 낮은 거니까. 그런데 좀 빼기가 그래서 넣어놨으니 가볍게 볼게요. 자, 배번은 밑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수송비 제소, 노동비 제소, 직접이 2번 제대. 그래서 제소 제대만 동그라미 하시고 포인트만 보시면 됩니다. 이 수송비 관점에서 원료 제한과 시장 제한인데 원료 제한은 원료가 무거워요. 자, 원료가 무거운 뭐라고요? 원료 지향. 밑에 원료가 부패해요. 원료 지향. 반대면 시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지향. 이해하시겠죠? 자, 보시면 그 밑에 표를 보니까 원료 수송비가 무겁다. 원료가 무겁단 말이죠. 원료가 무겁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게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원료가 무겁기 때문에 원료지수 1보다 커요. 이 셋은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포인트를 좀 봐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시고 뭐 이적 지점은 뭐 수척한 지점이고요. 노동성을 중요하거나 이 차이는 읽어보시면 다 알만한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바로 딱 답이 보이죠? 이런 것도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왜 틀렸냐면은 중량 감소 산업이 돼야 되겠죠? 이건 원료 지향이다. 왜? 원료가 무거우니까 만들어가지고 무게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중량 감소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편제 원래 맞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중량 감소가 증가가 아니고 중량 감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1번 수송비 제소, 노동비 제소, 직접이입 제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원료가 무거우면 마지막에 원료 지향이다. 원료가 부패하면 원료 지향이다. 그게 2번이었고요. 3번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고요. 5번 보시면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을 제외한 이거는 직접 지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좀 기술 지갑 이런 산업은 직접 지향을 한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은 의외로 잘 나와요. 시험에서 잘 나와. 이런 거 놓치면 안 되는데 위에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게 위에 있어요. 공간 균배 원리예요. 이게 시장이 좁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는 집심, 그리고 시장이 넓고 교통비 탄력성이 크면 분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가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참 말하기 어려워요. 이 개념이. 근데 아주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 시장이 좁고 교통 탄력성이 작은 거는 예를 들어서 소도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소도시. 이 소도시 같으면 이렇게 이런 중심부가 있고 배후지가 있으면 중심부 아니면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뭐냐? 인구 규모가 작죠?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외곽으로 가고 싶어도 교통 환경이 안 좋아요. 마을버스, 예를 들어서 이게 시내버스가 없잖아. 합천 이런 데는 있나요? 있으면 죄송합니다. 뭐 확인 안 해봤어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시내버스가. 군단이 시내버스 잘 없거든요. 유지 타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 시내버스가 아닌 그 근교에 있는 그런 뭐죠, 이 완행 이게 지나가면서 마을을 연결하는 형태밖에 없어요. 이 마을버스가 2시간에 한 번씩 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외지를 많이 다닐 때는, 지금은 외지를 많이 안 다니까 그때는 할머니들이 큰 거 있죠. 기다리고 있어 지나간 차를 세워요. 그
차를 세우는 거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러면 막 제가 중간에 태워드리는데 이분들이 버스를 놓치면 2시간을 기다린대요. 그러면 꼭 가면 고구마 2개 주고 잖아. 고구마 2개 주고 가잖아. 여하튼 강냉이 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그런 사례가 굉장히 제가 많았었어요. 가다 보면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길이에요. 외길.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교통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 1번은 시장이 작고 교통 발전성이 작은 이런 경우는 중간 여기만 장사가 되지 외곽은 거의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대도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도시는 밑에 보시면 시장이 넓어요. 물론 중심에 가면 장사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모르진 않아. 그런데 중심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요. 중심에 가도 되는데 경쟁도 치열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지역을 잡아먹기 위해서 여기 맡으라면. 그럼 도로변 요건 내 거잖아. 여기에서 알겠지만 요 지역은 여기하고 좀 멀어져 있으니까 좀 그런 효과가 있다. 그게 밑에 있는 시장이 넓고 교통배달에서 작은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산 입지한다. 그게 아울렛 매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백화점도 외곽 입구 막 하고 그래요. 요즘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거는 굉장히 쉬워요. 1번 집심성 제목만 밑줄. 자, 집심 포인트는 심이죠. 도시의 중심부에 입지하는 정보입니다. 집재성 이거는 모여 있겠죠? 중심부가 아닌 부도심 같은데 어떤 모여 있는 그런 거, 뭐 가구 단지, 그다음 공구정 이런 거 모여 있는 이런 것들을 집재성이라고 합니다. 산재성은 흩어져야죠. 예, 그등 뭐 일반적인 우리 생활용품 파는 거 흩어져야 됩니다. 4번 국부적 집중성은 이 읍면 단위의 중심부에 모여 있는 거, 예를 들어 농약방, 철물점 이런 거, 농약방, 그 다음에 종묘, 석재, 우리 무덤 같은 거 한다 보면 석재하는 거 있어. 그거 딱 읍면동 사무실에 모여 있어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떤 상품을 처리하느냐, 편의품점, 편의품을 취급하겠죠. 선매품점, 선매품을 취급하겠죠. 전문품점, 전문품을 취급하겠죠. 뭐 할 게 없잖아 이거. 말 그대로인데 포인트, 선매품은 포인트가 뭐냐? 비교 구매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 할 때 한 방에 하잖아요.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선매품은 예를 들어서 쇼핑하듯이 하는 거고, 전문품은 이건 멀리 있더라도 내가 노력을 위해서 즐거이 가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품이라고 말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이런 거 틀리면 참 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이거는 비교 구매니까 선매품.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땡큐 이런 느낌. 나머지 지문들은 뭐 제가 딱히 볼만한 그런 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뭘 정리했느냐, 시장론을 정리했는데 여기에서 5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잘 나오는 주제들만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낸게 한가해요. 정리하면은 지금 5바닥이에요. 5바닥. 그런데 실제로는 4바닥이에요. 뒤에 바닥 뺄라다 넣은 거니까. 그리고 문제 빼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바닥을 마르고 닳도록 자주 보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특히 수업에 밑줄 끄는 거는 꼭 외워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읽고 해서 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6쪽에 금융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금융 파트 보시면 은근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은 작지만 위에 보시면 지분금융, 부채금융 있죠. 요거는 기필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틀리면 정말 답이 없어요. 지분금융은 정자,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부동산, 신디케이터, 조인트벤처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니까 지분금융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도 주식회사니까 주식 발행이니까 지분금융을 모집하는 거고요. 펀드도 투자자 모집이고 이윤을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분금융에 해당된다라는 거.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유치하는 거죠. 저당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거고요. 돈을 빌리는 거죠. 신탁정서에서 돈을 빌리는 거, 회사채를 발행하고 사채 발행하고 돈을 빌리는 거, ABS, MBS는 대출 이자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얘들도 부채금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분을 섞어놓고 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분 잘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틀리면 정말 답이 밑에 연습 1번 빨리 풀어볼까요? 이렇게 시험이 나오면 얼마나 반갑겠죠? 이렇게 시험 잘 나옵니다. 이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밑에 저당 사안 방법의 계산 문제가 대빵 어려웠어. 그러면 저도 그래요. 제가 볼 때 보상심리가 작동해. 하나 어려우면 뭔가 쉬운가 이렇게 한다고. 그럴 때 이게 나와요. 그러면 어려운 걸 포기하고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 못하더라도 이런 걸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사채는 부채금융입니다. 자, 위에 고정금리, 변동금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고정금리는 포인트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뭐냐? 자, 우리가 고정금리는 은행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면은 고정금리는 금리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그러니까 은행 대출자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대출자의 위험이 부담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금리는 금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겠죠. 내가 5%로 대출했는데 금리, 여기 말하는 새로운 시장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새로운 시장금리가 내려올 수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뭘 외우느냐? 이렇게 시장금리가 내려오면은 조기를 살 거예요. 시장에 가격이 내려오면 뭐 산다고? 조기 산다. 이거 외우시면 돼. 이건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대출자들은 기존 대출을 조기사 안 하고 새로운 대출을 한다라는 거죠. 왜? 이자가 비싸니까. 왜 비싼 걸 내가 이자 줘? 여러분이 은행에 5% 대출했는데 지금 금리가 3%네? 고정금리다. 가만히 있는 바보지. 기존 대출을 갖고 새로 대출한다. 그게 조기상환이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나는 5%인데 다른 사람 10% 주든 20% 주든 나만 5%인데? 그러면 이럴 때는 시장 올라가면은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좋아. 그런데 은행은 수익이 악화된다는 거죠. 은행은 돈이 안 되는 거야. 나한테 돈을 못 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이럴 때 조기상환을 유도합니다. 고객님 갖고 새로 대출하세요. 이런 얍살한 소리 합니다. 꼬이면 안 돼요. 예, 이런 거. 이런 경우가 고정금리의 가장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변동금리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변동금리를 왜 만들었냐? 은행은 가만 보니까 이게 지가 손해거든. 그래서 지가 손해되는 위험을 돈을 빌려 우리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변동금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정금리는 은행이 손해. 왜? 은행이 위험을 부담하니까. 변동금리는 우리가 손해. 왜? 우리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라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동그라미 3번에 네 번째 줄인가 보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보시면 변동금리 대출 방식은 대출자가 인플레 등에 따른 금리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이 기출지문을 넣어놓은 건데 이게 가장 핵심은 뭐냐?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변동금리는 차입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자는 자기가 위험 부담하기 싫으니까 이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맨 마지막에 있는 지문 요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정금리에 대한 걸 보는데 고정금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동그라미 1번 고정금 동그라미 1번 네 번째 줄을 봅니다. 시장금리 하락하면 대출기관 은행은 조기사원 위험이 발생한다. 시장금리 하락 조기사원 위험 밑줄 요것만 딱 암기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잘 안 틀려요. 이것도 암기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외우면 제가 위험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딱 암기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틀릴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변동금리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구성이 되는데 기준금리는 은행의 원가에 해당되는 거고 가산금리는 은행의 마진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고정이에요. 얘가 오르면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변하면서 얘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만 좀 유심히 보시면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외울 게 아니고 읽고 이해하시면 되는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만만치가 않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이번에 정답은 5번이에요. 자, 나머지가 왜 틀린지 볼 건데요. 1번이 대출 비율이 높을수록 금리가 낮아진다. 이건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대부 비율하고 금리는 변동 상관이 없어요. 그럼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왜 상관이 없냐? 자, 누구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 기출지문에 넣어놨는데 제가 볼 때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여러분 이 집이 얼마짜리 10억짜리예요. 그런데 내가 1억을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전체 10% 빌렸죠? 대출 비율은 10%죠? 그때 이자율이 만약에 3%였거든? 그런데 돈을 빌려서 이걸 2억으로 올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자 4% 되나요? 똑같이 몇 프로죠? 3%죠. 즉, 대출 비율이 10%에서 10% 늘어나고 해서 금리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다는 거지. 이럴 때 어떤 경우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돈을 왕창 7억을 대출해. 7억을. 은행 입장에서 이 사람 뭐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사람 은행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 뭔가 위험하네? 라고 생각해서 은행에서는 위험을 느껴서 위험에 대한 비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였던 게 3.2%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대출이다라고 판단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대출 정보는 은행에 딱 뜬단 말이에요. 시용대출 얼마, 카드 세액자가 딱 뜬단 말이에요. 대출할 때. 보고 이 사람 갑자기 카드 사용 많아지고 저당 대출이 많아지고 시용대출 많아지는데 대출 또 하네? 이렇게 된다면 은행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니까 이 위험에 대한 가중금리를 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요럴 거는 가능해요. 결국 이게 많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틀리는데 만약에 시험같이 그러니까 대출 비율이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좀 맞지만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애매해요. 이럴 때는. 왜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고성금리 저당 대출에서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이 높으면 금융기관은 이익이다. 손해죠.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즉 인플레가 높아지면 그만큼 지출되는 즉 그 화폐가 차락이 심하기 때문에 은행은 이익을 벌어도 번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됩니다. 결국은 고성금리는 은행에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에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조기 상환이 생긴다. 낮아지면 조기 상환이죠.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 조기 상환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변동금리에서 기준금리는 정하면 변하지 않으나 틀렸죠? 기준금리가 변하고 끝에 있는 가상금리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5번에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시점에서 고성금리의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아요. 그 이유는 얘는 나중에 올려도 되지만 얘는 나중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미리 위험을 가산해 놓아야 된다. 근데 선생님 은행에 대출하니까 고성금리 싸던데요. 정부에서 뭐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고정금리가 거의 대출이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 뭔가 이 저소득층은 지원 혜택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정부가 보존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도가 좀 낮은 건데 오른쪽에 저당 상환 방법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의 매년 나오니까 이론 문제로도 잘 나오고 계산 문제로 잘 나오는데 얘는 이론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이해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어떤 개념이냐 지금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원금 균등 방식이 있어요. 얘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은 어때요? 일정해요. 이렇게. 그런데 돈을 갚아가면서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좀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자는 원금은 일정하고 이자는 감소한다. 둘을 더한 원리금. 원리금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원금 균등은 원금은 일정하고 이자는 감소하고 원리금도 감소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원리금 균등이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은 이 원금이자 합한 이 원리금 합계가 동일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원리금이 이렇게 동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 단 원리금이 균등, 즉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원금과 이자의 비중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원금, 이자 이랬는데 지려갈수록 이게 이자 비중은 이렇게 작아져요. 이자 비중이. 이자는 점점점 작아지고 원금 비중은 증가한다 이런 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원리금 합계는 같은데 원금의 비중은 어떻게 되고 이자의 비중은 작아지고 그만큼 원금의 비중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차례 말하지만 이 원금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걸 많이 어려워해요. 이게 나오면 대부분 시험장에서 원금 예정은 이렇게 착각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즉 원리금 합계는 동일한 상태에서 이자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원금의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봐놓자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점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요. 끝. 이게 6쪽에 위에 있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그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원금 균등 방식 위쪽 것이고 동그라미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기한 상환하는 원금은 균등하고 이자는 감소하고 원리금은 감소한다. 그게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걸 말하는 거죠. 2번 원리금 균등 밑줄 것이고 매기금 상환하는 원리금은 균등하다. 밑에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는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그게 요걸 말해요. 그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점정식, 최정식 상환 방식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매기간 상환하는 원리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요것만 밑줄 끝. 이게 여기에서는 일단 가장 기초적인 지문이에요. 이것 가지고 헤매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가장 기초적인 지문인데 진짜 중요한 거는 밑에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밑에 보시면 상환 방식의 비교해가지고 표가 나온 거 기억나시죠? 예, 이 표 하나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다른 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제목을 잘 봐야 돼요.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이 원리금 상환액이 여기서 원금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원금 균등은 처음에 말했다 점점 어떻게 되느냐? 감소해요. 여기는 원금 여기 적어놨죠? 여기 적으려다 자꾸 글자가 깨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가 한글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이렇게 붙여놓을 건데 예, 여하튼 원금 균등은 요렇게 된다는 거 처음에 이거는 뭐냐 지금 여기 정리하는 거는 요거죠. 원리금 원리금이 처음에 많았다가 이 원리금이 처음에 많았다가 점점 감소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금 균등 방식이죠. 원리금 균등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이 뭐냐면은 얘를 말하죠. 원리금 균등 방식 원리금이 균등합니다. 일정한 거죠. 이걸 뭘 말하느냐? 요걸 말하죠. 마지막은 요걸 말할 건데 얘는 뭐냐? 점정식이죠. 점정식은 증가한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게 중요하긴 한데 이 표를 그냥 막연하게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예요. 순서.
이 순서인데 언제나 이 순서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는 거는 없어요. 언제나 이 순서입니다. 이때 우리 뭐라고 그러냐? 요거는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많은 게 뭐죠? 원금 균등. 그 다음이 원리금 균등. 그 다음이 점정식인데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많은 게 뭐죠? 원금 균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많은 게 원금 균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 개념을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돈을 많이 갚은 게 원금 균등인데 내가 중도 상환할 때 남아있는 저당 잔금. 저당 잔금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돈을 중간에 갚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얘가 돈을 많이 갚았잖아요. 그러면 원금 균등이 제일 작겠죠? 즉 뭐냐? 원금 균등은 원리금, 초기 원리금 상환은 제일 많고 저당 잔금은 제일 작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1번, 2번, 3번. 저당 잔금은 1번, 2번, 3번. 이 순서라는 거죠. 이걸 외우기 힘드니까 포인트를 가지고 외운다라는 거죠. 뭘 가지고? 이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원금 균등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면 다 안 돼. 자, 뭐냐? 원금 균등이 처음에 돈을 제일 많이 갚는다. 잔금이 제일 작다. 이해하시겠죠? 그 지문 이것만 외우면 되죠. 즉, 이렇게 나오죠. 원금 균등 방식은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많다. 원금 균등 방식은 중도 상환식 저당 잔금이 제일 작다. 가운데 비교급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이것만 외우면 대부분 해결된다. 물론 소소한 다른 게 있지만 너무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 부분만 딱 정확하게 원금 균등이 초기 상환액이 많다. 그래서 원금 균등이 저당 잔금이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표를. 그래서 표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초기 원리금 상환액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고 저당 잔금에서 작게 해 놓고 뭐냐? 원금 균등이 초기 상환액이 많고 저당 잔금이 작고 이렇게 딱 표시해 놓고 얘를 암기해. 얘를 암기하시면 나머지는 거의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밑에 1번이고 뒤에 바닥에 문제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할 때는 문제 2개씩 막 넣고 그래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아직 우리 여성분들께서 아직도 시험 준비가 안 되셨어. 보통 시험이 다가오면 후드티를 입고 모자 푹 들수고 오는데 아직도 그러지 않고 오고 계십니다. 신경을 쓰고 나오고 있어 아직. 아직 시험할 그게 아직 안 오신 것 같아. 시간이 점점 다가오시면 대부분 보면은 후드티 이렇게 막 모자 쓰고 많이 오시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신 것 같아요. 여유가 있네 아직.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점점 지나고 점수가 안 나오면 피폐해져가지고 공부하다 그대로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후드티 푸고 오는데 아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문제가 앞에 1번은 굉장히 간편하게 풀게 만들어 놓았어요. 1번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정답 먼저 보면 차입자가 중도 상환할 때 스톱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뭐가 나올지를. 중도 상환이니까 원금이 제일 작다 생각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오른쪽에 봅니다. 원리금 방식의 저당 잔금이 원금 균등 방식의 저당 잔금보다 작다. 틀렸죠. 원금 균등이 작은 거죠.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면서 틀렸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는 말들인데요. 1번 볼게요. 대출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 밑줄. 대출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 자, 요거죠.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 이걸 말합니다. 딱 나와야 생각해야죠. 원금 균등이 크다. 생각해놔야 됩니다. 오른쪽에 봅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의 원리금보다 원금 균등 방식의 원리금이 많다. 맞죠? 2번. 원금 균등 방식은 원금은 일정하고 이자는 감소하고 원리금은 감소한다. 요거죠. 이런 거는 생큐예요. 생큐. 이런 것들 틀릴 그런 건 아닙니다. 4번. 원리금 균등 방식은 후기로 갈수록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원금은 증가한다. 원리금 균등 방식은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원금이 증가한다. 이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지문과 헷갈린다. 그럴 단계 아니에요. 5번. 최정식은 점점점 소득이 늘어나는 증가하는 젊은 층에게 유리하겠다.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정답은 몇 번이었죠? 예, 3번이었습니다. 3번. 2번은 틀리라고 낸 거예요. 예, 이런 거 맞고 하면 제가 기분 나빠요.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맞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2번이 포인트니까 원금 균등 방식의 경우 외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자산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자, 이게 뭘 말하느냐? 요거죠. 원금 균등 방식은 매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대출자는 전부 다 감소하는 겁니다. 그죠? 갚으니까 대출자는 작년에 감소하는 거죠. 대출자는 감소하는 공통적이고 그래서 요걸 나타내는 거. 이게 정답 2번입니다. 물론 어려운 지문도 섞여 있지만 정답 지문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 나머지 왜 틀린지 볼게요. 1번입니다.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 자 이게 은행 입장에서 안전을 따지는 자 은행 입장에서 생각할게요. 은행 입장에서 제일 안전한 거는 요거죠. 왜? 빌린 돈을 빨리 해서. 그런데 수익이 제일 높은 건 뭐죠? 요거죠. 왜? 이자가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안전할수록 돈이 안 되는 거야. 이자가 작다. 근데 이거는 위험하잖아요. 돈도 많고 수익 높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건 대출자 입장에서 안전한 걸 말하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원금 균등 방식보다 원리금 균등 방식이 안전하다. 회수점에서 아니죠. 원금 균등이 제일 안전하죠. 가장 돈을 빨리 회수하니까. 떼일 염려도 제일 작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가장 먼저 회수하는 금액이 빨리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3번. 원리금 균등 방식의 경우 매기간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자, 이렇게 이거에서 착각으로 만든 거죠.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원금은 지속적으로 뭐하죠? 증가하죠. 근데 뭐라 그랬죠? 감소.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얘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거죠. 4번. 중도 상환할 때 차입자 상환해야 되는 저당 잔금은 저당 잔금 나오면 딱 생각해야죠. 원금 균등이 제일 작아라고.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금 균등 방식보다 작다. 틀렸죠? 원금 균등이 작으니까. 5번. 대출 기간 만기까지 납입해야 되는 이자의 크기. 이자 크기는 제일 많은 게 요거.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요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이면 이거는 1번, 2번, 3번 아니면 1번, 2번, 3번 이렇게 가 있어요. 이게 뒤죽박죽 없어. 그런데 보시면 원금, 점정식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죠. 무조건 틀린 거예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가 1, 2, 3 1, 2, 3 둘 중 하나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는 건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총 이자는 얘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이해하시겠죠? 예, 금방 말했잖아. 안전한 순서, 돈이 되는 순서, 이자가 많은 순서. 그래서 이자가 가장 많은 거는 이렇게 이게 이자가 많은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원금. 그럼 요거는 뭐냐? 이 방향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게 이게 점정식,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이게는 원금 균등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하여튼 틀렸다는 거 말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자, 즉 상환 방법인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이 둘을 잘 이해해서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여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빼버리려다가 좀 아쉬워서 넣어놓은 거예요. 아셨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좀 아쉬워서 좀 넣어놓은 건데, 이거는 밑줄, 포인트만 딱 보고 문제를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끝에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을 담보로 밑줄.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지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금을 대출할 때 담보를 대출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행 가셔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은 뭐 2, 3천만 원까지는 시용 대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빌리면서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정말 그 직업이 굉장히 확실한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억대를 넘어가는 거 시용 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요. 담보를 끼고 대출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대출이 많아지는데 몇천억 원의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하네요. 그게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믿고 대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사업주에 대한 비소구, 제한소구다 밑줄. 그리고 밑에 사업주에 대한 부의금융이다 밑줄. 자,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비소구, 제한소구, 부의금융은 누구에 대한 거죠? 사업주. 이 말은 뭐냐? 돈을 빌린 애가 프로젝트 회사란 말이에요. 이게 사업 구조가 원래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가 있고 이건 절연이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드는 프로젝트 회사. 얘가 돈을 빌린 거죠. 얘가 장부에 적고 얘 갚아야 되는데 얘는 갚을 필요 없고 장부에 적을 필요 없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얘랑 결론은 한독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법적으로 불리니까 얘가 갚을 의미 없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2번 가장 중요한 끝에 결제 위탁 계정,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관리가 됩니다. 저 자금을 야, 돈 빌려주니까 네 맘대로 써라 이렇게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제 과정을 철저하게 네가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설립하는 별도 법인, 여기 계좌, 여기 별도 계좌를 통해서 모두 입출금을 관리하고 은행의 승인 여하에 따라서 인출이 되게 그렇게 딱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결제 위탁 계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소구라는 말은 빌린 돈을 갚아야 된다는 뜻이요. 비소구라는 말은 갚을 필요가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한소구입니다. 자, 가볍게 볼게요.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1번 보시면 어디에다 소구가 틀렸어요. 원칙은 비소구 금융이나 현실적으로는 제한소구. 이 말은 뭐냐면은 은행이 원래 이게 미국에서 넘어올 때는 비소구 원칙이 맞아요. 그런데 은행은 우리나라는 담보 없이 대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한테 뭔가 물적 담보 내지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요구를 해요. 뭐 지급 보증을 요구한다든지 뭔가 담보를 좀 요구합니다. 그럼 그만큼 이 사업 전체가 아니더라도 20, 30%라도 만약에 지급 보증을 했으면 그만큼은 이 사업이 안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현실은 일단 그래요. 그래서 제한소구가 대부분이다. 뭐가 틀렸냐? 소구 금융이 틀렸죠? 원칙은 뭐죠? 비소구 금융입니다. 즉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서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 비소구라는 거죠. 2번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자금은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 틀렸죠? 사업주의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 현금 흐름, 수익성에 의해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에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에 떠는 시공회사 자체 계좌를 통해 틀렸죠? 별도의 계정을 통해서 관리한다.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관리한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프로젝트 금융에서 프로젝트 회사는 부의금융. 이게 틀렸죠? 부의금융은 누가 누리는 거죠? 사업주가 누리는 거지. 프로젝트 회사는 지장부에 적어야 됩니다.
프로젝트에서는 당연히 얘는 갚아야 되고 얘는 장부에 적어야 되는데 얘가 갚을 필요 없고 장부에 안 적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사업주에 대해서 비소구 이렇게 돼야 돼. 부의금융돼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회사라서 틀린 거고요. 5분 보시면 프로젝트 금융에서 금융기관, 대출기관은 개발사업주와 개발사업의 현금원을 개발사업주와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주의 파산이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전원관계다라고 말합니다. 자, 좀 쉬었다가 뒤에 넘어가죠. 좀 쉬죠.